광주 민주화운동을 보면서 야, 저 폭도들이 저거 나라를 망쳐먹으려고 저거 파출소 경찰서 무기고 틀어가지고 국군한테 총 쏘다가 저거 잘 죽었다 저거 왜 저거밖에 안 죽었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대입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어지는 정보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니까. 그렇게 그 적대심을 가지고 제가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갔더니 웬 그 꼬재재한 그 시커먼 옷 입은 학생 같은 사람이 뭐 나무에 막 기어 올라가가지고 유인물 뿌리고 또 도서관 이런 데 매달려가지고 유인물 뿌리다가 막 잡혀가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배포하는 유인물을 보니까 뭐 광주에서 무슨 군인들이 사람을 갖다 막 죽여가지고 뭐 어쩌고 이렇게 써놨길래 제가 처음에 그걸 보고는 야 그렇구나 확실히 학교에 빨갱이가 많다더니 진짜 많긴 많네. 처음에는 의심해 설마 두 번째는 그런가 세 번째는 이게 내가 잘못 알았나 봐. 네 번 다섯 번 반복되고 나니까 아이고 이 속았구나 이거. 이 속아서 내 입으로 그 억울한 피해자들을 내 입으로 험하게 비난했던 내 입을 이렇게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수치스럽고 한스럽고 억울하고 내가 몇 년 동안 그 가해자들에게 놀아나가지고 그 억울한 피해자들한테 똑같이 가해를 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사람이란 게 얼마나 이게 약한 존재인가를 그때 알았죠. 아 사람이 이게 지가 똑똑한 것 같지만 입력되는 정보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참 제가 많은 걸 깨우치게 됐는데 그 일 때문에 저는 이제 인생을 바꿨죠. 저는 장애인입니다. 보기 멀쩡하죠? 멀쩡하죠? 근데 거의 한 반 정도는 망가졌어요. 코도 냄새를 잘못 맡고 후각 상실, 귀도 잘 안 들려요. 아주 어릴 때부터 공장을 다니면서 소음에 노출이 하도 많이 돼서 팔도 이렇게 휘었죠. 프레스에 눌려가지고 성장판 손상으로 비틀어졌어요. 이러면서도 단 한 푼의 보상도 못 받고 살았는데 이거 저는 당연한 줄 알았다. 대학을 다니면서 소위 의식화 세상을 좀 알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바보 짓을 하고 살았던가 라고 하면서 세상을 완전히 반대쪽에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바뀌었죠. 사법시험 합격한 다음에 뭐 판검사 이런 거보다는 인권 변호사로 시민운동가로 뭐 가끔씩 감옥도 좀 가고 가끔씩 수배도 좀 되고 전과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성남시장을 하면서 결국 나름의 성과를 인정받아서 소위 대선 후보로 불려 나와서 이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만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 지배자들이 어떻게 다수의 국민들 소위 대상자들 그들이 볼 때는 피지배자들이죠. 우리가 볼 때는 이 나라의 주인들인데 어떻게 지배하는가를 알게 됐습니다. 정보 왜곡을 통해서 지배하는 거죠. 스스로를 올가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런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까? 청년들은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회를 잃고 절망해버렸을까? 왜 우리는 갈 곳이 없을까? 80년대 학번들만 해도 웬만한 대학 가서 웬만한 학과를 나오면 웬만한 데 취직해서 평생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이 사회가 발전을 했는데 세상이 좋아졌는데 왜 여러분은 갈 곳이 없습니까? 아니 세상이 발전을 했는데 왜 더 나빠졌어요? 이유가 뭐냐? 이건 이미 답은 나와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회, 자원 이런 것들이 특정 소수한테 너무 많이 몰려서 그런 거예요. 독점화돼서 그런 거죠. 불평등이 원인인 겁니다. 바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회의 총량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그건 끊임없이 늘어나는데 많은 압도적 다수가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미래가 사라지고 결혼도 하기 싫고 애도 낳기 싫고 그래서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자랑해서 한 300~400년 후면 멸종할 그런 민족이 된 이유는 기회 불공평, 편중 때문이죠. 그런데 이 기회와 자원을 편중되게 가지고 있는 이 소수가 어떻게 이 다수에게 피해를 끼치는 이 제도, 이 현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도 1인 1표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맨날 억울하다고 하면서 못 고치잖아요. 이번에 한번 고쳐봤죠. 박근혜 한번 내쫓아봤잖아요. 그죠?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진짜 큰일 했습니다. 박수합니다.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적인 에너지로 그야말로 혁명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뭐 평소에 대체적인 경우에는 자기 삶을 올가매 있는 이 제도들이나 현실을 못 바꿔요. 방법은 딱 한 가지, 제일 좋은 방법. 잘못된 정보로 사람을 속이는 거죠. 제가 재벌 대기업들 증세를 해가지고 440개 기업만 8% 증세하면 1년에 15조 원씩 생긴다. 이거면은 대학생들 완전 반값 등록금 하는데 3조 원밖에 안 든다. 지금 4조 원 정도 쓰고 있으니까 한 3, 4조 원이면 반값 할 수 있고 한 10조 원이면 싹 공짜로 다 할 수 있죠. 남아요, 남아. 이 엄청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정 소수의 재벌 대기업들이 돈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경제 순환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경기 침체의 원인인데 이 증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증세로 인해서 혜택을 볼 우리 국민 다수는 이재명 보고 저 사람 미쳤다 저거. 저 증세하자 그런다 저거. 반기업가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 그렇게 속아져 있거든. 세뇌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소수의 특권층들이 다수의 국민들을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보의 왜곡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입력을 하면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자기 발등을 계속 찍고 있어요. 이렇게. 이럴 때 한번 웃어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정보란 중요하다. 네. 정확한 정보가 공유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그래서 열심히 SNS하고 우리는 언론이나 이런 데 잘 안 써주니까 나쁜 거나 쓰고 그러죠. 네. 수십 장의 유인물을 뿌리고 감옥을 1년씩 살았던 그 선배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바뀌었죠. 네. 정보는 정말로 중요하다. 소통은 정말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민중 항쟁도 그걸 보면서 내가 저것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정리해서 지금 탄핵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내쫓는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촛불로 어떤 사람도 희생되지 않고 사실 희생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이 촛불 혁명 과정에 누군가가 죽었다는 사실. 정원 스님 한 분이 소신공양하셨죠. 부진자살 하셨는데 잘 몰라요. 그게 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너무 과격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덮은 측면이 있죠. 그래서 진짜 소신 공양하시고 가셨어요. 그냥. 또 하필이면 그분이 유언을 나한테 써놔가지고 진짜로 이재명 어쩌고 저쩌고 유언을 또 써놓은 게 있어서 하여튼 그러나 그분 뺀 나머지 단 한 명의 부상자도 희생자도 없이 일국의 대통령을 내쫓는 거대한 혁명을 1차적으로 완성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거는 이게 끝이 아니다. 이거 시작이죠. 우리가 누굴 내쫓기 위해서 이 일을 했습니까? 그건 하나의 수단이죠. 우리가 진짜 원한 거 공정한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 공정한 나라를 만든 얘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에는 모란시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전국의 최대 규모,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오일장입니다. 오일장. 개고기 시장 아니요. 오일장인데 한 3만 명, 많게는 10만 명씩 옵니다. 엄청난 대규모의 재래시장, 오일장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그 입구에 딱 입구에 개고기 파는 사람들이 한 10집, 한 22집이에요. 22집. 그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예요. 딱 가면. 그래서 제가 메일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별 희한한 이런 글씨도 있구나 라고 생각되는 메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개고기 좀 못 팔게 해라. 또 일부에는 이 야만인 시장아 뭐 이런. 내가 영어를 잘 못하긴 하지만 이상한 말을 못하지만 욕이에요. 욕. 전 세계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 이미지도 안 좋고 또 하필이면 개를 거기다 쭉 가둬놓고 막 거기서 꺼내다가 안에서 잡고 이래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너무 잔인하고 성남시 이미지도 많이 버리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개고기를 먹는 게 불법도 아니고 잡는 게 불법도 아니어서 규제도 안 됩니다. 아주 여러분 합법, 불법, 비합법 이거 아세요?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니고 그 법 외에 있는 게 있어요. 비법지대. 이 개고기가 딱 그겁니다. 이건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도축도 못해요. 도축장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잡아요. 개인적으로 잡는 게 불법이 아니에요.
그 법 밖에 방치해 놓은 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한 3, 4년 동안 계속 그 대화하고 노력해서 최근에 그걸 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 많이 받고 있죠. 야, 저걸 없애다니.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가축 시장은 아니고 전통 오일장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남의 모란장 하면 게 시장을 떠올릴 만큼 이게 이미지는 정말 나쁘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없애는 중입니다. 일단은 잡지 못하게 개를 이렇게 전시를 못하게 하는 것까지 하고 있고, 동물 정책이라고 하면 대개는 또 이게 먹는 우리 가축에 대한 정책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 또 야생 동물에 관한 정책, 이거 많잖아요, 그죠? 우리와 삶을 같이 하는 동반자, 반려자가 아니고 반려동물,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이 소위 반려동물에 대한 시각도 바뀌었고 취급도 많이 바뀌었어요. 함부로 하다가 요새 큰일 납니다. 이번에 쫓겨나신 이분, 이분이 그 뭘 놔두고 갔잖아. 다른 짐은 다 챙겨갔는데 진돗개 그거 놔두고 간 거예요. 11마리인가 된다며요. 새끼를 낳았다고. 처음에 뭐 좋다고 막 3마리 가지고 막 선전하고 하더니 그냥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유기견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유기견을. 다행히 청와대에 버렸으니 다행이죠. 그래서 동물 보호 정책은 일단은 유기동물 생기지 않게, 이게 물건이 아니다, 생명체다. 우리와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숨쉬는 생명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버리는 거 못하게 해야 돼요. 유기동물 안 생기게. 두 번째, 유기동물이 생기면 요새는 다 죽이잖아요. 찾아주고 한 열흘 놔뒀다가 아니면 다 죽여요. 안락사시켜요. 그러지 말고 이거를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자. 그래서 아예 유기동물들 입양 제도를 철저하게 좀 만들고, 아예 동물은 못 사게 하자. 반려동물 거래를 금지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자꾸 사가지고 가지고 놀다 버리고 이러니까. 그리고 새끼 농장 있잖아요. 막 기계적으로 키워서 팔려고 이거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구제역이나 AI 같은 전염성 가축병들은 집단 사육에서 발생합니다. 원래 건강하게 따로따로 제대로 우리가 옛날에 소 키우듯이 한 마리 키우고 이러면 절대 안 걸리죠. 이거를 수십 마리를 갖다 케이지라고 하는데 집어넣어 놓고, 돼지 같은 경우는 꼼짝도 못하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꼼짝도 못하게 있다가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면역력도 약해지고 집단 사육을 하니까 감염병 생기면 쫙 퍼지고. 근데 인간들이 지은 죄가를 지불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집단 사육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류 독감이 생겼잖아요. 3천만 마리를 넘게 죽였거든요. 3천만 마리 상상되십니까? 조류를 3천만 마리를 땅에다 묻었어요. 3천만 마리를. 아마 산을 쌓아도 될 정도로. 그런데 이거를 초기에 막았으면 확산이 안 되는데 제가 황당한 경우를 당했어요. 성남시의 모란장이 전국에 닭, 오리 이런 조류들 거래량이 많습니다. 어느 날 공문이 왔어요, 정부에서. 앞으로 다른 종류는 다 거래를 계속 금지하는데 예외로 토종닭은 팔게 해라라는 정부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아니 토종닭은 AI 안 옮기냐? 물어봤더니 정부에서 가짜로 토종닭은 아직 발병한 일이 없고 이런저런 보안 조치를 하면 괜찮으니까 팔으래요. 그래서 제가 얼른 조사를 해봤더니 토종닭도 그때 이미 다 발병하고 있었어요. 토종닭 협회가 정부에 로비를 한 거예요. 토종닭 협회, 토종닭은 대량 사육이 안 됩니다. 토종닭은 괜찮은 걸로 치고 좀 보안 조치를 한 다음에 팔으라고 지시를 전국에 공문을 내린 거예요. 그거 했으면 아마 지금도 죽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거부했죠. 저는 원래 거부 전문이잖아요. 정부에 시켜도 거부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언론 플레이를 했죠. 이거 말이 안 된다, 미쳤다. 그랬더니 언론 또 취소했어요. 취소를 하니까 전국에 토종닭 키우는 사람이 성남시로 몰려온 거예요. 나보고 정부에 요구한 걸 취소하라 이거예요. 아니면 네가 토종닭을 다 사라.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예산도 없다. 그래 뭐 한 일주일에 열흘 넘게 싸웠는데 이런 식으로 정부 행정을 해요. 정부 행정을.
여러분 통합 얘기 많이 하죠. 국가는 통합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서로 어울려 살아가야죠.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질서를 깨는 자들이 있어요. 같이 살려면 같이 공평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끼치면서 누군가의 노력의 결과물을 뺏어가면서 살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많은 구성원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소수의 기득권, 특권층들이 있습니다. 이 기득 특권층들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끊임없이 나라를 지배하고 부당한 불공정한 구조를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어왔죠. 근데 이게 걸렸어요. 그중에 이 부당한 기득권 구조의 이익을 보던 집단의 대장이 걸렸어요. 날아갔어요. 이제 날아갔는데 이들과 함께 이해관계를 같이 하던 잔존 세력이 여전히 있습니다. 사실 잔존도 아니고 몸통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껍데기예요. 아바타라고, 아바타 빌려온 그 몸통들이 저항하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공평등한 구조, 정상적인 사회가 되면 부당한 이익을 못 얻게 되니까 그들로서는 피해를 입는 거예요. 우리는 정상이지만 그들은 억울한 일, 자기 입장에서 당연히 저항하죠. 이 저항할 때 우리가 통합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그냥 놔둘까요? 그냥 아우 시끄럽구나. 아유 그래. 예. 지금 이제 삼성도에서 막 떠들고 막 이러니까 야, 이제 여기서 끝내자. 무슨 감옥을 보내니? 그냥 이선 명예롭게 불구속했다가 전직 대통령직인 한 사람을 어떻게 구속을 시키냐? 그냥 불구속해서 재판에서 풀어주든지 되더라도 사면해가지고 적당히 봐주자. 그럼 통합됩니까? 이게 본질이죠. 통합이란 공정한 질서 속에서 구성원들이 동등하게 같이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진정한 의미의 통합입니다. 이 잘못된 구조, 기득권 구조를 청산하지 않고 어떻게 통합을 합니까? 그게 가능해요? 그게 양립 가능한 거예요, 이게? 청산을 해야 진짜 통합이 시작된다니까요. 청산을 해야 진짜 통합이 가능해요. 그런데 청산이냐 통합이냐 골라라 라는 얘기 뭐냐면 정리하지 않고 같이 살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게 이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바로 기득권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짜 통합을 하려면 철저하게 청산해야 됩니다. 이 새누리당을 포함한 기득권 정치 그룹들. 그리고 진짜 이건 가짜예요. 지금 말한 이것들은 그냥 가짜야. 진짜가 뭡니까? 진짜 이 사회의 특권 기득권자가 누구예요? 재벌이죠. 바로 그거예요. 경제 권력자들. 3세 북한 3세 세습, 3대 세습 비난하죠 우리가? 재벌은 왜 3대 세습합니까? 세금도 안 내고? 그건 왜 괜찮아요 여러분? 이건 더 나쁜 거죠. 이 사회의 부조리와 불평등과 불공정의 뿌리, 연원, 큰 힘의 원천은 재벌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 첫 실마리는 어디냐? 경제적 강자들은 본질적으로 그런 욕망이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면요 여러분, 도둑하고 경비원이 있는데 둘이서 같이 훔쳤어요. 둘 다 나쁜 사람이죠? 누가 더 나빠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도둑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경비원이 확실히 나쁜 이유가 있어요. 도둑한테는 훔치지 말라고 돈 주지 않았어요. 근데 경비원한테는 훔치지 말 뿐만 아니라 훔치는 사람을 막으라고 돈을 줬는데 훔쳐서 나쁘고 막지 않아서 나쁜 거예요. 따따블로 나쁜 짓이라는 거죠. 즉 똑같은 죄를 지어도 고위 공직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저지른 범죄가 훨씬 더 나쁜 이유입니다. 물론 피해도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재벌들이 저렇게 욕심 부리는 거는 원래 그런 거니까.
근데 그걸 규제할 의무가 있는 정치 권력이 거기에 부안해동하거나 그걸 도와주고 돈을 받아먹고 한 거는 그건 정말 용서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그 첫 출발은 소위 부패 권력의 청산이죠.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검찰이죠. 검찰을 깨끗하게 운영해서 제대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첫 출발은 뭐냐? 인사권자. 검찰에 대한 인사권자. 누구예요? 대통령을 잘 뽑으면 됩니다, 여러분. 세월호와 5.18에 관한 후보님의 의견을 네. 들어보는 걸로 사전 질문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세월호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아직도 성남시 벽면에는 대규모 그 대형 현수막 리본기가 그려져 있는 현수막이 그대로 달려 있죠. 그리고 제가 성남시 시청, 구청, 동사무소, 도서관, 공공시설 전부에 국기 계양대에다가 새마을길을 내리고 제가 세월호길을 다 지금도 달아놓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너무 노란 게 많아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뺀 지금은 이제 도서관, 구청, 시청 여기는 그 여전히 게시되어 있죠. 시청 앞마당에는 세월호 침몰 당시 그 모형 구조물 한 30m 정도 되는 여전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304개의 노란 깃발이 잔디밭에 꽂혀 있죠. 누가 그래요? 조 양반이 무슨 안산시장도 아니고 진도 군수도 아니고 쥐가 뭔데? 그래가지고 욕 엄청나게 많이 먹었습니다. 특히 성남 시민들 중에도 다 동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항의하고 막 시장실로 쳐들어오고 왜 그런 거 네가 마음대로 하느냐? 그래서 내가 시장이니까 합니다. 뭐 이렇게 뭐 끝내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여기 이 문제 세월호 문제에 왜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는 집착하다시피 하느냐? 그거는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하는 근본적 문제가 그 질문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세월호 안에. 대한민국이 다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는 제2의 5.18이라고 보는 거죠. 대규모 국민들의 생명을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침해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증명한 일이 없습니다. 이승만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지 아시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국립묘지 갔다가 이승만이하고 박정희 묘는 내가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냥 참배 안 했어요. 내가 왜 그랬냐면 우리 역사의 일부이긴 하지만 그 이승만 때문에 죽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한강철교 끊고 살짝 지 혼자 도망가가지고 저 대전 가가지고 가짜 방송했잖아요. 철교 끊어놓고 도망간 다음에 국민 여러분 저 지금 서울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주에서 뭐 점심 먹고 이따위 생방송 해놓고 안심하십시오 해가 서울 시민들이 안심하고 있다가 인민군들이 들어오니까 다 갇혀버린 거 아니에요? 그 인민군들이 야 땅 팔아 뭐 길 팔아 이런 시키는 거 해야 되잖아요. 아니 쏴 죽이는데 서울을 수복한 다음에 그 삽질한 사람을 부역자라고 그래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인간입니까? 쥐가 끊어놓고 다리를 보도연맹이 이래서 죽인 사람만 해도 20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나는 이 사람은 국가 지도자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다. 박정희 마찬가지죠. 이승만은 그렇게 4.19 때도 그 발포 명령해가지고 186명이가 죽었잖아요. 왜 미국 가서 그냥 끝났잖아요. 책임도 안 지고. 박정희는 어때? 박정희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간첩 만들어가 죽였습니까? 이 학생 당신 간첩이지? 표정이 보니 간첩 맞네. 웃어? 간첩이니까 웃는 거지. 간첩 아닌 거 증명해봐. 말 못하네? 간첩이네. 이래가 사형시켜버리고. 이렇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두환은 어때요? 이건 얘기할 필요도 없죠. 저는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사람인데 전두환은 사형시켰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어쩔 수 없이 죽였으면 이해하는데 권력을 한번 누려보겠다는 이 저열한 욕망 때문에 수백 명의 사람을 죽여요.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게. 그런데 책임 안 졌어요. 그러니까 백담사 한번 갔다 오고
재판 한번 받고 그러고 나서 싹 풀려나가 지금 나 27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서 골프 치러 다니고 약 올리고 노태우는 어떻고 한 번도 책임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5.18 조사를 했다는데 총쏜 인간은 있는데 총쏜라고 시킨 사람이 모른다면서 그게 말이 돼?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총쏜 사람 찾아가지고 너 니네 부대 총 쐈지? 그 부대장 불러다가 너 총 쐈지? 네가 시켜서 쐈으면은 지휘에 의한 거니까 면책이지만 네가 안 시켰는데 쏘라고 했으면 네가 살인범이지.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그 위에 부대 또 네가 책임질래, 불래? 이거 기본이잖아요. 그럼 마음만 먹으면 다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 했잖아요. 지금도 발포 명령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전인범 같은 사람이 헛소리 삑삑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게 5.18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을 물었더라면 세월호 같은 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2의 5.18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독하게 이거 물고 늘어진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나라의 근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진상규명하고 이런 짓 하면은 평생 쫓아다니면서 책임져야 된다라는 걸 꼭 보여줘야 다음부터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국가 살림이든 개인 살림이든 다를 바가 없거든요. 우리 어머니들이 집에서 되게 살림을 하시잖아요, 그죠?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일정하죠. 나름 아끼고 열심히 앉으세요. 네. 뭐 벌 쓰는 것도 아닌데 뭐. 나름 아끼고 아껴서 치열하게 살아요. 그런데 이 가게 살림하고 정부 살림이 본질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게 살림은 아끼면 내 돈이에요. 그 애들한테 뭐라도 하나 더 해줄 수 있어요. 정말로 아껴서 알뜰살뜰 삽니다. 정부 예산은 쓰다가 예산을 아껴서 남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가 못 가져요. 반납해야 돼요. 그냥 반납도 아니고 계속 반납하잖아요. 열심히 아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배정되는 예산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아, 너 필요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도 비슷해요. 우리 광주시장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왜 성남시장처럼 못하나. 구조적 차이가 있습니다. 성남시는 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 땅값 비싸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않아요. 지네들이 내는 돈으로 잘 사니까 너는 더 안 도와줘. 근데 광주는 국민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적으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수천억을 받습니다. 근데 광주에서 세금을 열심히 아끼잖아요. 그러면 돌려줘야 돼요, 정부에다. 그걸 계속 아끼잖아요. 내년부터 예산이 줄어요. 지원 예산이. 성남시는 예산을 아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교복도 만들어줄 수 있고 재밌는 거는 1인당 예산은 성남시가 더 적다는 거예요. 정부 지원되는 예산을 합쳐서 실제 1인당 쓰는 예산을 따져보면 더 적어요. 희한하죠? 왜냐하면 효율적으로 쓰기 때문에. 저는 쥐어짭니다. 정부 지원이 없는 대신 아끼는 만큼 제가 딴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즉 제 득표에 도움이 되는 데다 쓸 수 있어요. 포퓰리스트잖아 내가. 에? 공짜 좋아하잖아, 공짜. 근데 이게 원래 정치와 자치의 핵심이죠. 네 잘하면 표 얻어서 계속 할 수 있고 못하면은 너 혼나고. 사실 뭐 어떻게 하면 인심을 더 얻을까? 이걸 막 시장은 맨날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죠. 쥐어 짜다 안 되니까 가로등 한번 깎아보자. 이제 또 지금 내가 뭘 깎아볼까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낭비 요인을 줄여가지고 쥐어 짜가지고 시민한테 더 주고 내가 득표를 인심을 더 얻어가지고 대선 지지율을 올려볼까? 아니 이거 원래 정치인이 하는 거죠 원래. 이거를 구조적인 문제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권을 확대해줘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치권을 확대해주면 재정 집행의 효율성이 확 늘어나요. 아니 똑같아요. 지금 두 분 계신데 각 100만 원씩 주고 이 용도에다 써라. 대신에 당신은 남는 돈을 당신이 가지고 당신은 남은 거 나한테 돌려줘. 이러면 두 사람이 똑같은 사업에 쓸 때 어느 쪽이 더 많이 쓰겠어요? 이 효율성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정부의 예산은 아무도 감시하지 않아요. 그냥 정해진 대로 많이 쓰면 더 많이 줘요. 최대한
생산성을 가장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써야 돼. 아우 부족합니다. 아우 우리 죽을 지경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야 자기 부서에 돈이 많이 와. 돈을 많이 쓰면 여기에 또 짭짤하게 들어오지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정부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살림을 가지고 제 전임 시장은 빚을 저한테 6,500억을 떼넘겼는데 4년 동안 저는 그중에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3년 6개월 만에 3,700억을 현금으로 갚았어요. 똑같은 돈을 가지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다 갚고 나니 그다음부터 할 일이 없잖아요. 복지 지출을 확 늘린 거예요. 청년 배당도 하고 학교 지원도 하고 막 어떻게 하면 인심 얻을까? 응? 내가 포퓰리스트니까 계속 찾아가지고 이랬더니 결국은 대선 후보까지 와버린 거예요. 응? 그래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보다는 훨씬 그런 여지가 많습니다. 그냥 지방자치단체는 위에서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내려다보잖아요. 감시를 하잖아요. 근데 중앙정부는 감시하는 데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야 다. 지가 지를 조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마음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돈을 뜯어버리잖아. 사면 시켜줄게 돈 좀 줘보세요. 면세 좀 줄게 돈 좀 줘보세요. 규제 완화해줄게 돈 좀 줘보세요. 국민연금 시켜가지고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하는데 찬성표 줄 테니까 돈 좀 줘보세요. 말 뭐 10억짜리 사주는 건 푼돈이고 막 줘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 벌었어요? 이재용 세금 안 내고 현찰로 3조 원, 지배이익 10조 원, 세금 한 푼 안 내고 순실이한테 430억 주고 홀라당 먹어버린 거죠. 국민연금이 물론 여러분들 엄마 아빠 여러분 중에 일부 국민연금에서 한 5천억 날리긴 했지만 이게 나라가 움직이는 모양이죠. 그래서 재정구조 조정 문제는 정말로 여지가 많다. 400조 중에서 7%인데 47이 28 그죠? 28조 국민 1인당 2,800만 명한테 100만 원씩 줄 수 있다. 이거 저는 내년에 당장 내 손가락에 장을 이러면 안 되나? 네, 그래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음먹기 따라서. 정부에는 낭비용이 너무 많아요. 국민들의 촛불로 만들어진 이 전국에서 그리고 사드 문제를 비롯한 여러 외교 문제의 복잡성 그리고 레드 컴플렉스가 극심한 이 분단 국가의 대선 후보로서 여쭙니다. 통일될까요? 통일될까요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통일해야 합니다로 답하겠습니다. 해야죠. 이 나라의 모든 불안의 뿌리는 분단이고 또 이 나라의 소수의 특권 기득권층들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권력 기반이 분단입니다. 통일이 안 되는 제일 큰 이유는 사실은 우리 안에 있어요. 통일이 안 되는 이유는 지배 집단에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인민을 통제할 때 저 쳐들어 이제 큰일 났다 지금 이게 제일 좋아요. 부당한 권력을 유지하는데 제일 도움된 요소가 현재 분단 구조죠. 그래서 이 분단으로 이익을 얻는 자들, 그들이 이 나라의 이 남북의 실제로 권력자들이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되고 통일될 만한 고춧가루 확 뿌려가지고 심지어 휴전선에 와서 총 좀 쏴달라고 돈 주고 여러분 이거 모르시죠? 총풍 사건이라고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총풍 사건. 내가 고발당했는데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그게 사실이에요. 이회창이라고 하는 한나라당 후보가 그 측근들이 북경에 가서 북한 공작원들을 만나서 부탁한 거죠. 돈 줄 테니까 총격 도발을 해달라. 남은 휴전선에서 남쪽을 향해서 우리 병사들을 향해서 총을 좀 쏴달라. 하다가 걸렸어요. 처벌받았는데 하여튼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부당한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고통이죠. 경제적으로도 엄청 저는 통일해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아이고 뭐 귀찮게 따로 살지 뭐 이게 많아졌어요. 지금은 통일놀이 보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는 통일하지 말자가 더 많대요.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은
제가 이 얘기만 좀 할게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니까 우리 미래에 관한 거니까 첫째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올해 군사비 국방비가 40조 원이 들어갑니다. 40조. 느낌이 안 오죠? 북한의 1년 총생산이 30조입니다. 북한의 1년 총생산이 30조예요. 북한 1년 총생산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우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날 미군 없으면 진대요. 뭘 얼마나 해먹었길래. 사드 없으면 큰일 난대잖아요. 이 엄청난 직접적 비용 외에 간접 비용이 또 있어요.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돈 빌릴 때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이 나라는 전쟁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자를 더 많이 받아요. 외국에서 돈 빌리면 이자 더 줘야 돼요. 예를 들면 한국 기업의 주가도 할인됩니다. 이거 위험한 지역에 있는. 이 손해가 엄청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통일을 할 경우에 얻을 이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경제 활로가 사실 북한에 있어요. 아직도 요새 거기는 인건비가 10몇만 원에 불과해요. 그것도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말 통하지요, 똑똑하지요, 속력 필요 없지. 자원 엄청나게 많죠. 가깝지. 이거 완전히 황금의 땅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이게 너무 야박한 얘기긴 한데 우리나라 경제가 그야말로 폭발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이 득보지 저들이 득보겠어요? 개성공단도 빨리 복귀해야 되고 금강산도 빨리 재개해야 되고 경제교류 대화 빨리 시작해야 되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강대국이 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맨날 약소국이라서 이래 취하고 저래 맞고 이게 피해가 너무 큰데 남북이 통일되면 인구 7,500만, 약 8천만 가까이 독일 규모가 됩니다. 독일 규모. 그리고 이 뛰어난 기술력과 생산력, 그다음 잠재력 이것 때문에 바로 세계 강대국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괴롭혀서 특별히 뭘 뜯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죠. 안전하게 강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형제인데도 아직도 형제인데도 부모 자식 간에 못 만나고 있는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민족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 고통이 있어요. 이게 지금 개나 소는 만나는데 사람만 못 만나? 네? 다 만날 수 있는데 북한 내에 있는 가족만 못 만나요. 이게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들 인도적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대규모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데가 바로 이 한반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내성이 생겨 잘 몰라요. 그런데 길게 세계의 눈으로 역사의 눈으로 한반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진짜로 일촉즉발의 화약고입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로 군사력이 밀집돼 있어요. 톡 건너면 터져버리게 돼 있어요 지금. 멀리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겨우 안전하게 한 50년 살았다고 쳐요. 만약에 50년 후에라도 단 한 번이라도 일이 생기면 우리의 자식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봤자 100년, 130년밖에 안 돼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멀리서 역사의 눈으로 보면. 그래서 이 위험을 제거해야 돼요. 통일하는 것이 그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죠. 통일이 안 되면 지금도 여전히 총을 들고 서로 죽이려고 백몇십만 명이 총을 드는 거죠. 누군가 예를 들면 이 박근혜 이분이 그냥 진격 졸다 나와가지고 순실히 말 듣고 그냥 진격하라고 이러면 다 죽는 거예요.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들의 미래, 특히 청년들의 미래를 저는 기성세대의 한 사람 입장에서 정말로 가슴 아프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더 객관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에서 세상을 살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따지고 보면 여러분보다도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미래가 있었기 때문이죠.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혹한 환경에서도 저는 살아나왔죠. 근데 여러분들 보면 객관적으로는 좀 더 안정되고 좀 나은 상황이긴 한데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고 또 기회가 봉쇄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얼마나 답답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구도 바꿔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가혹하지만 사실이에요. 누구도 저절로 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이 표를 먹고 사는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 표가 정말로 중요해요. 저도 보니까 좀 착해 보이죠? 근데 정치인으로 사실은 착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정치인은 자기 생존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지지를 획득하고 득표해야 돼요. 지지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득표가 더 중요합니다. 지지 아무리 받아도 득표 못하면 생명이 날아가는 거예요. 정치인으로 생명이 날아가죠. 그래서 뭘 하냐면 투자했을 때 효과가 있는 쪽에 투자합니다. 예산 배분을 해도 어떤 쪽이 표가 더 될까를 고려합니다. 미안하지만 꼭 정의론만으로 가지 않아요. 저도 이런데 다른 쪽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로 많은 투자를 해요. 갈고 닦죠. 영어 공부도 하고 지금 학생처럼 메모도 열심히 하고 아니면 해외 연수도 가고 없는 돈 아껴가지고 정말로 나 자신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죽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회 관문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 관문을 통과할 사람은 수천 수만 명이다. 이 경쟁의 그야말로 기회, 이 경쟁률 자체를 좀 완화하지 않고 여기를 통과한다고 하는 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노력에 정말로 극히 일부만 이 기회의 관문을 키우는데 투자하자. 아니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뭐 죽으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조금만, 눈꼽만큼만. 우리가 사실 이번에 이 엉터리 대통령 쫓아냈는데 역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투자한 거 솔직히 계산해 봅시다 한번. 이 엄청난 역사를 만들었어요. 총으로 쿠데타를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사실 투자한 거 한번 따져보자니까요. 재미있게 놀았잖아. 근데 그나마 안 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한 게 촛불을 들고 주말 저녁에 한 군데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도 모든 사람이 한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비율로 따지면 최대 많이 모였을 때가 250만이니까 그죠? 5% 5천만에 5%가 촛불 들고 한 군데 모여서 노래하는 거 듣고 뭐 양파 망태기 지나가면 1,000원, 5,000원 넣고 이러고 행동한 결과가 모여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대통령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꾸는 건 더 쉽죠. 그거는 투표일 수도 있고 평소에 보기 싫은 기사 나오면 에이씨 이거 댓글 하나 다는 거, 공감 가는 뉴스에 공감 한번 누르는 거, 요거 행동 요거 손가락으로 보는 게 뭐 한번 누르면 안 됩니까? 죽어도 안 누르잖아 우리가. 세상의 모든 혁명적 변화도 사람으로부터 시작됐고 또 역시 그중에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고 한 사람도 작은 행동에서 시작됐고 작은 행동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됐다. 그 몇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 어떤 기회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역량을 키워서 총력을 다하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그중에 극히 일부만 투자해서 기회의 총량을 늘리는 일에, 즉 사회적인 문제, 공공의 문제, 국가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에 좀 더 관심 갖자. 그리고 작은 실천하자. 그럼 진짜 세상이 바뀐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걸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